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나다. 네, 허경 대표님. 음, 네, 대표님 그 있잖아요. 음, 그 이번에 정부에서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허경 대표님에게 이 부동산 관련해서 드릴 질문이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7월 10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그런 정책으로다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은 우리 부동산 세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님. 종부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 6%까지 인상됐고 양도세도 70%까지 인상되었다고 하며, 또 취득세의 경우도 3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12%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이 부동산 세금의 대표적인 세 가지인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가 모두 인상됐는데, 허경 대표님께서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대표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예, 부동산 대책을 너무 자주 한다는 거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값을 계속 아파트 값을 상승시켰잖아.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어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게 아니고 부동산 원칙을 발표해야 돼. 원칙이요? 부동산 원칙. 무슨 말인지 몰라? 맨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원칙이 없기 때문이야. 부동산 원칙이 있다면 부동산 대책이 필요 없어요. 정부가 강력하게 부동산 원칙을 세워놓으면은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바뀔 이유가 없어. 그럼 국민들이 예. 혼선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부동산 원칙이 딱 들어서 있어야 돼. 옛날부터. 응?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어떤 원칙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였네요. 부동산의 원칙. 1가구 1주택을 벗어날 때, 부동산을 투기로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을 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괜찮고, 임대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괜찮고, 기업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많이 소유한다거나 이런 거는 부동산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돼. 1가구 1주택. 자녀가 있을 때 한해서 1가구 2주택. 그래. 그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그걸 벗어날 때는 중과세. 응? 그 세율도 바뀌면 안 돼. 알겠지? 사회에 그만한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은 그 지역에 공시지가나 땅값 어떤 기준을 있어야 돼. 그리고 들어간 가격 대비 얼마, 투자비에 대해서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 상한선도 정하고 그랬잖아. 분양가 상한선. 그래서 그게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어야 돼. 그런데 이게 건축업자들이 자꾸 정부하고 이래저래 해서 그게 부동산 원칙이 부동산 대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대책이 몇십 번 나왔어. 예, 맞아요. 그게 되냐고. 그럼 허경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양도세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취득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부세는 높일 이유가 없어요. 높일 이유가 없어요? 공장을 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단 말이야. 서로의 어떤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 그게 종부세야. 어떤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야. 도상이 무너진 선산이 있단 말이야. 아무 이용 가치가 없어. 그린벨트에.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노? 몇 자리 팔아야 되잖아. 종부세는 금액이 적은 거야. 부동산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버지 산소가 클 수도 있잖아. 산을 넘겨줬는데 쓸모가 없어. 그린벨트야. 은행도 안 잡아주고 팔지도 못해. 그게 몇만 평대가 세금만 막 계속 종부세가 나오면 되나? 그래서 종부세를 그동안에 그렇게 놔둔 거야. 많이 안 올린 거야. 부작용이 워낙 많아. 종부세를 올려놓으면 부작용이 엄청 많다고. 피해자가 많단 말이야. 부동산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데 부모가 그걸 줬어. 그럼 그린벨트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종부세가. 그럼 어떡할래? 피해를 보겠네요. 엄청 피해를 본다니까. 팔지도 못하지. 국가가 묶어놨지. 공원부지다 뭐다 막 묶어놨거든 국가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다 보면 파산이 너무 많이 나와. 종부세를 마음대로 못 올려요. 사람들은 쉽게 종부세를 올려야 된다 그러지만 간단한 게 아니야. 세금은 그 원칙이 말이야. 수익이 발생할 때 내는 거야. 그린벨트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발생했나? 아니요. 그린벨트는 집이 아니야. 땅이야. 이 주택세가 아니고 종합부동산세야. 굉장한 부작용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원칙은 수입이 있을 때 세금을 내게끔 돼야 돼. 네. 수입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거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세금 세율이 낮은 거야. 종합부동산세가. 뭣도 모르고 그걸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 양도하는데 차익이 생겼다거나 희덕을 하는데 이런 거는 세금을 받아.
실제 뭐 돈의 흐름이 수입과 지출이 있단 말이야. 수입과 지출이. 이럴 때 세금을 발생해야 요걸 안 먹는 거야. 아, 그런가요? 음. 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위법이야.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이란 말이야. 이 봐라. 세련맨이 정년 퇴직했다. 수입 있나? 없습니다. 없지. 근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아버지 산소나 뭐 그린벨트 좀 있다 나와봐. 뭘로 세금 내노? 내 말을 들어봐. 뭘로 세금 내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야. 그럼 팔려고 하면 팔리나? 안 팔리지. 그럼 아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잖아. 이거는 불법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불법이야. 종부세가 불법이다 이 말이지. 왜 그러냐? 그 부동산을 나중에 매매할 때는 양도세나 차익이 세금을 내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지금 그게 익지도 않은 과일을 세금을 매긴다고 생각해봐.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매달려 있는데 세무서에서 와서 이 과일이 몇 개 매달려있으니까 세금 내라 이러면 되나? 팔 때 세금을 내는 거야. 과일을.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는 매달려 있는 거야 지금. 예. 언제 세금 내는지 알겠지? 종부세를 건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종부세율을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웃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돼 있지. 사과나무 사과가 열려 있는데 과일 농장에 와서 세무서에서 과일 몇 개 열렸으니까 세금 내래. 이상하지 않냐? 이상합니다. 따서 팔 때 세금이 나오는 거야. 원가 계산해가지고. 그래 안 예, 그래? 예, 네. 근데 국가에서 강제로 만든 거지. 근데 뭐 종부세를 인상한다고? 미친놈들 아니야? 응?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의 종부세에 대한 고견은 알겠는데, 그럼 대표님은 양도세랑 취득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거의 실시하는 앞으로 아파트를 팔아서 매매 차익이 생기는 거는 거의 국가가 가져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뭐하러 많이 가지려고 그러노? 낫단 말이야. 양도세나 뭐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하면 양도세나 이런 거는 소유 기간이 짧을수록 세금이 많잖아. 양도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 사람의 재산이 많을수록 더 강화해. 재산이 아주 많을 때는 거의 100%를 해야 돼. 내 말 알겠지? 예, 대표님 알겠는데, 차익은 국가가 가져가. 네, 네. 그 대표님, 그때 제가 7개월 전에도 대표님에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인터뷰를 드렸었어요. 음. 근데 그때 대표님께서는 있는 자들은 어차피 집 있는 사람들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자들이니까 그때는 그냥 보유세를 올려서 있는 자들은 세금 더 걷고 대신에 양도세랑 취득세는 낮춰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알거든요. 이거 잘못됐어. 아, 그래요? 음. 그때 허경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건 잘못 들은 거야.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말을 잘못 들었지. 근데 그때 대표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보유세가 있잖아요. OECD 국가에 비해 너무 낮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의 보유세. 그거는 이제 보유세도 이제 차별을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 과세는 법적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네네. 어중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불법인데 보유를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보유세를 제대로 매기고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보유세를 낮춰야 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나 양도세나 이런 건 당연히 높아야지. 대표님, 그래도 대표님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종부세는 안 건드리고 양도세, 취득세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말해서 정말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이거는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부동산 거래를 막으면 여러 부작용이 동반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 매물을 막으면은 지금 현재 가계자산의 80%가 이 부동산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의 어떤 자산의 유동화가 안 되겠죠? 이 자산의 유동화가 자유롭게 되어야지 저는 그 나라 경기가 활발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자유롭게 집거래가 오가야 되는데 양도세랑 취득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리면은 자유로운 부동산 매매가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 양도세나 취득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야. 예. 상당히 높잖아요. 높아. 그러면 이걸 낮추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 양도세는 그 사람의 재산 상태가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세율에 참조가 되고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취득할 때는 양도세가 거의 100%까지 올라가야 돼. 90% 정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겠지? 없어져 버리지? 그럼 부동산 투기 원칙을 세워야 돼. 대책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란 문제지. 원칙을 세워야지. 부동산 원칙을 세워야지 대책 가지고 되냐고. 부동산 원칙은 버리고 대책만 자꾸 세웠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금을 더 내고 싶어서 난리다. 미국에서는. 이제 내 말은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야. 부동산을 쓸데없이 과다 보유하는 거는 고급 고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보유세를 매겨도 돼. 많이. 그 사람들이 보유세가 일반 사람들의 보유세를
예. 없애주는 데서 기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걸 말한 거지. 그게 이제 특정인에 대한 보유세야. 아, 그런가요? 특정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특정인들을 말하는 거잖아. 아, 네네. 근데 그래서 대표님, 지금 네. 정부의 대책이 우리의 부동산 내가 올려야 된다,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가진 사람들의 1%야. 1%가 해당이 돼. 아, 그렇군요. 지금 정부가 어떤 걸로 국민을 속이냐면은 그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세금을 많이 걷어갖다 자꾸 떠드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밖에 안 돼. 전체 부동산 소유자에.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은근히 끌고 올린단 말이야. 1%의 대책, 1%에도 영향을 못 미치는 걸 가지고 예.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대부분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이런 거를 인상하는데 동조하게끔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민을 혼돈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 1%도 해당이 안 되는 종부세 인상률이 그런데 서민들은 뒤따라서 좀 올라가 버려. 그러면 그 양이 더 크단 말이야. 실제 1%도 안 돼. 종부세를 제법 과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전체 납세자에 근데 그걸 올리는 척 하면서 일반 사람 걸 올려버려. 내 말 이해가지? 네네.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은 낮춰야 되고 예. 그 사람들은 많이 받아야 된다 이 소리야. 그 소리였고 아까는 일반적인 이야기야. 법률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부동산이 수익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는 불법이야. 자네가 통장에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 예. 내라고는 그게 이제 보유세인데 그건 원래 불법이라.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세금을 내는. 통장에 들어있어서 이자 나온 거에 대한 세금은 있을 수 있지. 그지? 네네.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과일 농사도 안 짓는 감나무한테 세금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칙을 네. 이야기한 거야, 아까는. 그러나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하에서 테크닉이 있을 수 있어. 그 1%를 막기 위해서, 강남에 투자하는 사람 1%를 막기 위해서 전체가 피해본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럼 아주 그건 그 사람들은 그 핑계야. 그 부동산,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 그래, 안 그래? 그것 때문에 전체 부동산이 피해를 본다니까. 그래서 정부는 그걸 핑계로 잘 삼아. 강남 집값 올라가는 그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부동산 세율을 높여. 내가 이해가지? 예, 그럼 대표님도 양도세랑 취득세 올라가는 건 반대하시는 입장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지금 현재 올리는 거는 과대해. 그러니까 서민들의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이나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그 양도세는 내가 현실적으로 바꿔야 돼. 지금 있는 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아예 세금이 무서워서 거래 안 하는 게 많아. 그거는 앞으로 수정해야지. 거래가 활발해가지고 2번 거래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한 번 거래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10년에 거래하면은 10년에 한 5번 거래하면 더 좋잖아. 예, 맞아요. 국가에는 더 이익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앉아. 세금 때문에 못 팔게 해놔. 예. 그럼 그냥 10년씩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럼 부동산 거래가 죽어버려. 그래,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은 흑역량이 하는 천재 대책이 아니고 인간들의 대책은 실익이 없어. 알았어. 예, 대표님, 그럼 지금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양도세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도세랑 취득세는 낮춰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양도세랑 취득세 낮추잖아요? 보유세는 얼마 안 돼. 그러면은 이거는 집값이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집값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민들은 더욱더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잖아요. 보유세가 올라가면 또 집값이 올라가. 아, 보유세가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요?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 그래요? 제일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게 보유세야.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는 건가요? 올라가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를 인상하면은 거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막 종부세 때문에 어떤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집을 막 팔고 그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가 계속 나오면, 종부세가 나오면은 네. 그걸 집값에 자꾸 보태려고 하는 그게 있다니까. 아, 보태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또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아, 부담시키려는 심리가 있어서 오히려- 그럼. 그래서 집값이 상승한다? 아, 근데 이게 100%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로는 아니야. 근데 90% 이상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 90% 이상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에요? 음. 그럼 나머지 10%는 이 종부세가 부담돼서 그냥 집을 팔아버려야겠다라면서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하면은 집값은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지. 왜냐면 집을 10년 가지고 있으면 예. 세전세 내는 게 얼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집값이 실제는 세금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야. 강남에 50억짜리 집 가지고 있어봐.
계속 보유세가 나가잖아. 그럼 그 사람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게 돼 있어. 아, 그렇군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보유세 인상이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야. 일단 올리면서 집값을 잡겠다? 예. 그러면 그게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 대표님, 그러면은, 양도는 그 사람이 판매할 때만 생기는 거니까 판매만 안 하면 없는 세금이야. 1가구 1주택은 판매를 안 하니까 그나마 뭐 세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보유세 때문에 부동산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지? 예, 대표님, 확실히 이해됐는데, 그럼 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본원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나는 내 집을 꼭 마련하고 싶다라는. 그러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집가격은 계속 올라갈 테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뭐 집 구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문제가 있는 건 예. 지방자치제는 집의 보유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라. 지방자치는 보유세, 네. 주택의 부동산의 보유세를 가지고 유지하는 게 지방자치야. 무슨 이해가지? 그건 지방세라고 그래. 그 보유세를 뜯어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아, 네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집값을 올리는 아주 원흉이지. 보유세는 국세가 아니야. 지방자치에서 그다가 자기들 쓰거든. 그러니까 자꾸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지, 지방자치는. 재산세, 그 부동산 종합 그런 거 받아가지고 유지하고 있거든, 재산세. 부동산을 얼마 가지고 있냐. 재산 상태에서 세금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면은 자연스럽게 집값은 내려가겠다?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면은 예. 전체 부동산이나 모든 걸 조정하기가 쉬워. 그렇군요. 내가 말하는 거는 이 부동산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큰 실수야. 광범위한 걸 가지고 내가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딱딱 정하면 두 번 다시 불만이 없어야 돼. 모든 자가 불만이 없고 서민들은 집 가지고 평생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허경 대표님 말씀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큰 틀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정부에서 하는 대책은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이 났어. 그럼 내가 부동산을 팔아야 돼. 이럴 때는 서울로 발령 난 근거가 있으면 양도세가 없는 거야. 맞아. 5억짜리 집 팔아서 5억짜리 사야 되는데 무슨 양도세야. 그러니까 특별 그게 있단 말이야. 원칙을 세워줘야 돼.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부득이한 직장 때문에 옮겨야 될 일이 있다. 그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그 세율이 달라지게 해야 돼. 알았나?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알겠지? 그 대표님께서는 그럼 결국에는 현재 정부에서 하는 거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어떤 핀셋 규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풍선 효과. 그러니까 한쪽에 규제를 때리면 다른 쪽에서는 그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예. 쓸데없는 일이야. 네, 쓸데없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원칙을 발표해야 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말고 이사를 서민이 이사할 때는 요거,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살 때는 요거 딱딱 원칙을 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무슨 부동산 대책이야. 대책이 우리가 국방 원칙이 있지. 국방 대책을 맨날 세우나? 전방에 보초서는 군인인 예. 방위 원칙이 딱 있어. 함부로 총 쏘는 거 아니야. 총 쏘다 뭐하다 맨날 대책을 세우나? 또 총 쏘다가 또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쏘고 또 대책을 세우나?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 군인들한테는. 그런 원칙이 모든 사병한테 가 있듯이 예. 장병한테 부동산도 우리 국민이 그 원칙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국민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도록 해줘야지. 왜 너무 부동산 대책이 자꾸 나와서 안 그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야. 실수하면 또 대책 세우면 된다 이거 아니냐. 업참 마속 알잖아. 제갈량이가 한 거 아니야. 마속이가 자기 말을 원칙을 지켰나 안 지켰나. 안 지켰죠. 마속이가 원칙을 안 지킨 거야.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또 제갈량은 원칙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그러니까 쫄따구는 원칙을 어기고 대가리는 원칙을 지킨 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했는데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그게 목을 잘라야 되는데 대통령이든 누구든 책임자가 무능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돼. 대책들 세워가지고는 안 돼. 청소년 대책? 안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 교육의 원칙.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수립했고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원칙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군대 가야 돼. 뭐 이런 게 원칙이 있잖아. 근데 병력 대책을 자꾸 세우나? 수시로 병력 대책을 세우면 되나? 모든 국민이 군대 가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 불구자가 아닌 이상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국민이 원칙에 의해서 일어나게 해야지. 국가가 흥하는 원칙 7가지. 원칙이 있는 정치. 원칙이 없는 정치야 지금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원칙 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원칙이 우선이야. 그 다음에 양심 있는 쾌락, 노력 있는 재물, 인격 있는 교육, 도덕 있는 경제, 희생 있는 종교, 환경 있는 과학.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 7대 원칙이잖아. 그럼 이 원칙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돼. 원칙 없는 정치 지금은.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50년도에 우리가 단독 정부를 수립했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잖아. 그러면 남북 간에 어떤 휴전의 원칙이 있잖아. 그런데 북한이 전쟁을 했어 안 했어? 했지. 원칙을 깼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도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다 교육이 원칙 있나 지금? 전부 말이야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명감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사명감보다는 지그 쪼대로 이건 뭐 그냥 공부 좀 했다고 막 그걸 가지고 최대한 남을 우라먹고 뭐 남을 죽이려고 하잖아. 무한 경쟁, 약육 강식, 그 다음에 약육 강식뿐이야 생존 경쟁 예. 이런 건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 인간의 원칙은 뭐야? 공존 공영의 원칙이 있어. 다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밥을 못 먹고 말이야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물만 먹고 앉아있는 거야. 물도 그냥 물이야. 황토물 먹으면 죽는 물이야. 그래가 앉아있고 엄마는 애들 오면 허리띠를 졸라매주고 배가 고프니까 그래 안 그래? 닷새 동안 못 먹고 앉아가지고 엄마 얼굴만 쳐다보고 이게 우리가 이게 뭐 원칙 있는 정치야 이게? 이게 지금 우리는 말이야 지상에 예. 1년에 5억 명씩을 굶어 죽이고 있는데 예. 내가 이게 앉아 있겠나? 그러니까 그냥 원칙이 없는 이 세상 꼬라지를 내가 고치러 와 있는 거야. 아니 그래 사람이 애들이 굶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고 있고 엄마는 그걸 쳐다보고 엄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칙 있는 인간으로서의 공존 공약을 하고 있나? 뭐 하고 있어? 약육강식. 지금 교육이 약육강식 교육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 강남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약육강식 교육이야. 우리나라 교육부가 약육강식 교육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한 대한민국의 애들은 부모도 몰라보고 선생도 몰라보고 나라 망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명감을 잃어버린 거야. 사명감이 하늘에서 준 공존공영.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아야 돼. 그 공존공영이 망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약육강식 교육을 받고 있고 생존 경쟁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도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해. 부동산 원칙이 무너지는 거야. 이기주의자들. 내만 살겠다. 그 미국 같은 자본가가 안 나온단 말이야. 미국 같은 자본가는 안 그래. 월트 디즈니를 만들어도 국민을 위해서 엄청난 걸 희생해.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은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해. 우리 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 무슨 대책 소리만 나오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태현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경영 대표님과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뷰하는 내용이 약간 난해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중간에 허경영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에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핀트를 잘못 잡고 엉뚱하고 이상한 질문을 다시 대표님께 드려가지고 그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약간 혼란이 생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허경영 대표님은 7.10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대표님만의 이 집값을 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자산 소유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실제 이렇게 한국 경제가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전체 부동산 소유자 중에 99%는 서민 중산층입니다. 나머지 1%가 부동산 투기꾼 세력 또는 거대 자산가죠. 허경영 대표님이 도입해야 한다 주장하시는 부동산 정책은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99%의 서민층, 중산층을 상대로는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낮춰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1%, 이 부동산 투기꾼 세력과 거대 자산가들을 상대로는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안건이 뭐냐면요. 무슨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며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를 인상하고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뭐라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말로 엄청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그냥 제가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1주택자도 물론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자들은 모두 지금보다 강한 징벌적 과세를 때리겠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총 몇 %나 될까요? 우리 기사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20년 3월 4일 올라온 기사네요. 2018년 기준으로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19만 명으로 15.6%에 달한다고 하네요. 물론 2주택자만 과세 대상이겠어요?
1주택자도 당연히 다 해당되고 뭐 임대용이라든지 법인용이라든지 등등 이 공제 대상이라는 어떤 미시적 차원에서의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15%의 다주택자들로 가정을 하고 그걸 다시 간단한 방정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현 정부와 허경영 대표님은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허경영 대표님은 투기꾼 세력은 전체 부동산 소유주의 1%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경영 대표님은 1%의 투기꾼을 대상으로는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99%의 서민층 대상으로는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이번에 나온 710 부동산 대책은요, 투기꾼 세력이 전체 부동산 소유주의 15%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를 대상으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인상시켜버린 거고, 나머지 85%도 이 1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하긴 하지만 이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인상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죠.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실제 부동산 투기꾼은 1%밖에 없는데 이 15%의 다주택자들에게 너네 모두 투기꾼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마어마한 징벌적 과세를 때린다는 점이에요. 즉 아무 죄 없는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이 부동산 소유자의 상당수가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이 세 가지를 인상하는 것은 모두 전반적으로 엄청난 경기 침체를 유발하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유세가 인상되면 가계의 주거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거비용이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가계의 소비는 낮아지게 되고, 가계가 소비를 안 하면 시장에 돈이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은 곧 경기가 침체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양도세와 취득세가 인상되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간에 오고 가는 유동성의 속도, 즉 유통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겁니다. 유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것도 경기 침체의 요인이죠. 그렇죠. 또한 양도세와 취득세 인상은 그 매매 과정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랑 취득세로 세금 더 뜯어 가겠다는데 그 세금 국민배당금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 흐르는 유동성은 점점 말라질 수밖에 없고, 이것도 결국 경기 침체의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보니까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그냥 이 대한민국 경제를 박살내버리는 정책들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박살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집값 잡으려고 아주 안달이 난 상황인데 과연 집값이 제대로 잡힐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정식으로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자고요. 보유세를 인상하면 집값이 하락한다. 양도세를 인상하면 집값이 하락한다. 취득세를 인상하면 집값이 하락한다. 현 정부는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가 이상하죠. 허경영 대표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보유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 기억나시죠? 허경영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유세를 인상하면 집값이 상승한다고. 지금 정부의 생각과 완전 다른 반대의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집값이 상승한대요. 아니, 경제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유세를 인상하면 주거비용 부담이 커질 거야.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부담돼서 집을 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집값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허경영 대표님은 이거랑 완전 다르게 보고 계시죠. 보유세가 인상되면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 보유세를 훗날 집값에 보태려는 심리와 또 이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인상하면 집값은 결과적으로 상승한다 라는 결과를 내리셨잖아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면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유세를 인상하는 거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에요. 양도세를 인상하는 건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에요. 취득세를 인상하는 건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에요. 근데 정부는 보유세 인상은 집값 하락, 양도세 인상은 집값 하락, 취득세 인상은 집값 하락,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이 엄청난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이 부동산의 세 가지 세금인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이 모든 걸 인상하는 데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죠. 보유세 인상은 집값 상승 요인, 양도세 인상은 집값 하락 요인, 취득세 인상은 집값 하락 요인이에요. 이 중에서도 특히 보유세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이 양도세나 취득세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값은 지금 정부 생각대로 잡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집값 잡겠다고 경제를 박살내는 이 부동산 세금 3가지를 모두 인상을 시켰으니까 오히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한국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곧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거시적 차원에서의 근원적 부동산 원칙은 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 미시적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 특정 지역의 핀셋 규제만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일단은 먼저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부동산 원칙이라는 근원적인 틀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할 때는 중과세를 매긴다. 단 기업으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 자녀가 있을 때 한해서 1가구 2주택은 제외한다. 등등의 큰 틀의 원칙을 먼저 만들고 이후 아주 가끔씩 약간의 해프닝이 발생할 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 지을 때 먼저 설계도부터 그려서 구상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건설에 착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설계도도 안 짓고 무슨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바로 그 불가능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리지 않고 우당탕탕 집부터 바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 짓는데 실패하고, 그러니 허물고 다시 짓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허물고 다시 짓고 또 실패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짓거리를 지금 벌써 22번째 하고 있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 22번째 대책이래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저딴 짓거리 하지 말고 부동산 원칙이라는 근원적인 틀, 즉 설계도부터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허경영 대표님께서 구상하시는 부동산 원칙이 무엇인지 저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 질문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인터뷰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각설하고 또 허경영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9%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인하하시겠다고요. 자, 그럼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죠. 먼저 보유세를 인하하면 가계의 주거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주거비용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가계의 소비는 높아지게 되고 가계가 소비를 더하게 되니까 시장의 돈은 더 원활히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은 곧 경기가 좋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양도세와 취득세가 인하되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가지게 될 거고 부동산 매매는 상대적으로 더 활발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자산과 이 금융 자산 간에 오고 가는 유동성의 속도, 즉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유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되니까 이것도 경기가 좋아지게 하는 요인이죠. 그렇죠. 또한 양도세와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그 매매 과정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 부담이 예전보다 덜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세금될 돈이었던 게 소비라든지 투자로 상대적으로 시장에 더 많이 흘러가게 되는 거고 이 시장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더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경기를 좋아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어떤가요? 놀랍지 않나요? 허경영 대표님이 앞으로 쓰시려는 3가지 정책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경기를 좋아지게 만든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경기를 박살내는 710 부동산 대책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유세를 인하하면 어떻게 된다 하셨죠? 집값이 내려간다 하셨죠. 이렇게 전반적인 보유세 비율도 낮춰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다 지방자치제도 폐지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의 상당 부분은 이 보유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라는 도둑놈들은 보유세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지자체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유세 올려야 한다 주장하는 도둑놈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보유세는 확연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보유세가 낮아지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집값도 내려가게 될 거고 내 집 마련의 비용도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부동산 원칙이라는 근원적 틀을 만들어서 투기꾼들 역시 잡아낸다고 하니까 아주 건전하고 합리적인 구도의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지금 정부는 허경영 대표님의 정책과는 아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원칙이라는 근원적인 틀은 안 만들고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규제만 계속 해대잖아요. 이거 집값 잡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계속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서민을 때리는데 이거 결국 효과 없잖아요. A지역 집값을 잡겠다고 A지역의 조정지역 선정하고 규제를 때려요.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 A지역 근처에 B라는 지역의 자산이 올라요. 그래서 B라는 지역에 다시 규제를 때리니까 그 근처 C라는 지역의 자산이 또 올라요. 그래서 C라는 지역에 규제 때리니까 또 그 근처 D라는 지역의 자산이 올라요.
이렇게 미시적 차원의 규제만 때리니까 이게 집값이 잡힙니까? 오히려 잡히라는 집값은 안 잡히고 이 풍선 효과만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딴 거 계속 반복하면서 서민 부동산 세금만 올리고, 그러니 서민들은 세금 부담 늘어나서 고통스럽고 경기는 계속해서 더욱 침체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정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은 이 허경영 대표님의 부동산 정책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허경영 대표님처럼 근원적인 그 틀을 만들고 부동산 정책을 적용을 시켜서 그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유동성을 건전하게 빼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핵심적인 경제 정책이에요. 이 허경영 대표님의 정책을 도입하면 이 부동산 시장에 몰린 이 80%라는 가계자산이라는 유동성을 산업이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혹은 자본시장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빼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길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도 허경영 대표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이 허경영 대표님의 천재적인 진면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